안녕하세요. 사연부자입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사연 들어가기 앞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나시고 부자 되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같은 제 사연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저는 30대 여성이고 제 남자친구 얘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제 남자친구는 키가 180 이상인 큰 훤칠한 키에 약간 피곤한 조인성 닮은 외모라 어떤 모임을 가도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훈남이었는데 항상 모든 사람에게 매너가 좋고 주위 사람들을 잘 챙겨서 주위 사람들을 잘 챙겨주는 스타일이라 아는 형 동생들이 많았고 스포츠카 외제차를 몰고 다녀서 그런지 항상 시선이 집중되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몸도 근육질에 헬스장에서 개인 PT도 받고 있어서 그런지 몸도 아주 좋았어요. 어떻게 만났냐고요? 제가 자동차를 좋아해서 자동차 동호회에 나갔다가 성격이 잘 맞아서 우연히 인연을 시작하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항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체력과 외국어 능력도 뛰어났고 같이 쇼핑이라도 가면 옷가게에서 어머, 남자친구가 참 잘생겼네요. 라고 할 정도로 주위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어요. 여자인 제가 옆에 있는데 말이죠. 저희는 놀 때 둘이 성격도 비슷해서 막 서핑도 하고 수상스키 타는 걸 좋아했고 서로 화끈하게 노는 걸 좋아하는 외향적인 스타일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속궁합이 잘 맞아서 처음 사귀게 된 것 같아요. 남자친구 직업 특성상 아무래도 승무원이다 보니 해외를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현지 호텔에서 도착하면 항상 저에게 먼저 연락은 하곤 했죠. 제가 자고 있는 새벽에도 몰래 전화해서 레이오버 중일 땐 페이스톡을 통해서 보고 싶다고 애교를 부리기도 하고 돌아올 땐 항상 제 선물을 사오기도 했어요. 덩치는 있었지만 생각보다 여리고 애교가 많은 남자였거든요. 제가 원래 사귀면 몇 달 못 가는데 이렇게 잘해주고 나한테 다 맞춰주는 남자친구는 처음이라 제 기준으로 꽤 길게 만남을 지속하던 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오빠가 공항 가는 길이라고 하는데 제가 출근하는 시간이랑 비슷하길래 영상통화를 하려고 하는데 괜히 제복 입은 모습이 민망하다고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제가 남자 승무원이면 뭐 어때? 남들은 다 자기 잘생기고 괜찮다고 하는데 라고 했더니 왠지 저한테는 민망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괜찮은데 말이죠. 남자친구는 자기야, 나 이제 막 공항 도착해서 영상통화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이해해줄 거지? 이제 객실 브리핑 가야 돼가지고 끊을게. 라면서 출근할 때마다 그러더니 결국 저는 일하는 모습은 못 본 셈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자친구인데 말이죠. 심지어 제가 한국 올 때 데리러 간다고 하니 항상 괜찮다고 하면서 피곤한데 쉬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일부러 피하는 것처럼요. 스튜어디스는 여자를 말하고 스튜어드는 남자를 말한다는데 저 같으면 엄청 멋있게 정장 입은 모습 보여주고 싶을 것 같은데 빙빙 둘러대고 피하기만 하는 남자친구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렇게 1년 반을 만나게 되었고 오래 만났기에 양가에서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고 보니 부모님에 대해서는 아는 정보가 없어서 남자친구한테 물어봤죠. 오빠, 부모님은 어떤 분이셔? 라고 하니,
우리 아버지는 건설 쪽에서 대기업 임원진 출신이셨는데 지금은 은퇴하고 집에서 쉬고 계셔. 요즘은 운동 삼아서 골프 하시는데 친구분들이랑 가끔 다니시는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 잘 사는 집안이었구나 싶었어요. 한편으로는 저희 집도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던 터라 부모님이 좋아하시겠다 생각했죠. 한 번은 오빠가 아버지한테 결혼 얘기를 했는데 아버님이 건설 쪽에 아는 간부급 지인을 통해 분양권을 받아주신다고 신혼집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역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서울은 아니더라도 과천 쪽에 입지가 워낙 좋고 아버님이 퇴직했던 건설사에서 추진하는 거라 안전하니까 믿고 해도 된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원래 우리 신혼집 분양하는 거 돈 대주시라고 했는데 다른 데 급하게 투자할 건이 생겨서 돈이 묶였나 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양권을 좀 포기할까 고민 중인데 중도금만 잘 내면 우리 신혼집 될 것 같은데 여기 잡기만 하면 피랑 같이 붙어서 한 3억 정도는 무조건 먹는다고 하더라고. 포기하기에 너무 아까운데. 우리가 내년 정도로 결혼 날짜를 잡고 같이 돈을 보태는 건 어떨까? 라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아는 지인분 통한 분양권이라 저희 공동 명의가 아니라 아버지 이름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천 정도 넣을 수 있으면 부모님 빌려드리면 저희가 입주하고 그동안 이자는 아버님이 미안해서라도 챙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대요. 뭔가 좀 복잡해 보였고 명의가 제가 아니라 걱정됐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하면 저희가 얹혀서 사는 것처럼 하고 나중에 물려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흔쾌히 알겠다고 하고 그동안 모아놓았던 7천만 원을 만들어서 남자친구에게 보냈어요. 저는 신혼집에 대한 투자다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났고 하루는 외근을 해서 4시쯤 업무가 밖에서 끝나는 날이었어요. 분당에 남자친구가 살고 있어서 몰래 집에 가서 놀래켜 주려고 차로 운전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자기야, 어디야? 나 지금 집 앞에 거의 다 왔는데. 라고 하니 조금 놀라는 말투로 알겠다고 나가겠다고 하고 끊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가 사는 아파트 동 앞에다가 잠깐 주차를 하고 남자친구가 나오길 기다렸죠. 한 15분쯤 지났나?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나 싶었는데 남자친구가 제 차 뒤쪽 아파트 입구에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자기야, 왜 거기서 들어와? 어디 갔었어? 라고 하니 사실 다른데 볼일 보러 갔다가 들어오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앞으로 오라고 하지 그랬냐고 하니 괜히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대요. 어디 갔었냐고 물어보니 말을 빙빙 둘러대면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그런가 보다 싶었죠. 그리고 3일 뒤에 또 외부에서 고객 미팅을 했다가 일찍 끝나는 날이 생겨서 이번에는 남자친구한테 놀래켜 주려고 전화통화도 집에 있는 것만 확인하고 몰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띵동, 오빠, 나야! 라고 하면서 문을 두드렸는데 분명 집으로 가기 전에 오빠가 있는지 전화해서 확인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지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잠깐 오빠가 어디 나갔어도 키우는 강아지 소리가 났었을 텐데 조용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었고 내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싶어서 다시 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집 주소를 확인했는데 분명 1201호가 맞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다 싶어 1층에 내려가서
집 우편함을 찾아서 열어봤는데 제가 알던 부모님 성함이 아니라 완전 딴 사람의 이름으로 우편물이 와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이 집이 맞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볼까 싶었고 다시 남자친구한테 전화하니 혜선아, 나 지금 밖에 강아지 데리고 나와 있어. 엄마가 갑자기 볼 일이 생겼다고 같이 좀 가달라고 하셔서 멀리 나와서 못 볼 것 같은데 어쩌지?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는 사이에 그새 나갔나?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빨리?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할 수 없이 집으로 차를 돌렸고 집으로 가는 내내 어머님이 가끔 남친 집에 오시는 걸 알았지만 이 시간에 올 리가 없었는데 싶었어요. 왜냐면 어머님은 가게를 하시고 계셨거든요. 우편함에 다른 이름으로 우편물이 온 것도 그렇고 생각해보니 집에 한 번도 못 가본 것도 그렇고 혹시 그 집이 부모님 집 명의가 아닌데 나한테 사줬다고 한 건가? 설마 라는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안 되겠다 싶어 저는 집에 가서 남자친구네 주소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얼른 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유주는 우편함에 있는 이름과 동일하게 나오더라고요. 매매가 아니라 전세인데 나한테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숨긴 건가? 아버님이 다른 데 투자하셨다고 해서 전세로 바꾼 건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 뭐 속사정이 있겠지. 뭔가 좀 말하기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러고 몇 주 뒤 오빠네 부모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어서 저는 최대한 단정하게 입고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남자친구와 부모님은 먼저 와 있었고 반갑게 저를 보면서 혜선아, 여기야 여기 라고 맞이해 주더라고요. 아무래도 결혼 얘기도 나온 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라 편하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실수하지 않게 편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한정식집에서 코스 요리를 먹었고 식사가 거의 끝날 때쯤 오빠가 잠깐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저는 순간 혹시 그때 집? 이라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고 몰래 어머님께 살고 있는 동네 얘기를 얘기했어요. 어머님, 살고 계신 동네에 마트가 들어온다고 하던데 이제 장 보시기 편하시겠어요? 라고 하자 어머님은 우리 동네 말이니? 난 처음 듣는 얘긴데 금땡동이 다른 동네에 비해 자꾸 좀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서 들어올 데가 없을 텐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면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제가 저번에 갔던 그 동네가 아니라 완전 다른 동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론 진짜 오빠가 사는 동네는 다른 분당 동네에 비해서 좀 허름하고 분위기가 안 좋은 곳이었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당황하는 모습을 비췄고 어머님은 얘야, 너 괜찮니? 좀 어디가 불편해 보이는데 아픈 건 아니지? 라고 하시는데 뭐라고 말을 못하고 있을 찰나 화장실에 갔던 오빠가 왔어요. 갑자기 얘가 몸이 안 좋은지 표정이 어둡다고 어머님이 그러시니까 남자친구도 같이 체한 거 아니냐며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말 못할 사정이 분명히 있겠지 싶었지만 내심 좀 마음이 그랬고 많이 섭섭하더라고요. 뭐 전세라고 해서 이해 못할 제가 아닌데 말이죠. 평소 오빠는 명절 때마다 제일 좋은 1등급 최고급 한우로 저희 부모님 드리라고 명절 잘 보내시라고 편지도 쓰면서 잘 챙겨줬었어요. 그리고 비행 갔다 올 때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화장품도 잔뜩 사주고, 생일날은 1,000만 원짜리 샤넬 명품백도 깜짝 선물해주고 했던 사람이었죠. 어디 가면 항상 저 먼저 챙겨주는 그런 다정다감한 모습만 보여줬고, 저에게는 누구보다 완벽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좀 더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싶었고, 한 번은 오빠가 비행 때문에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공항 근처로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서 저희는 반 동거처럼 같이 지내게 되었어요. 우리는 더 가까워졌고, 오빠가 깊은 스킨십을 요구해서 처음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갈수록 오빠가 리드를 잘하고 속궁합도 잘 맞아서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만의 아지트에서 같이 밤샘을 했어요. 그렇게 가까워질수록 오빠에 대한 믿음은 더 커졌고, 오빠 친구들도 소개받으면서부터 지난번 겪었던 오빠에 대한 비밀스러운 집안 사정 일은 점점 잊혀지고 있었죠. 그렇게 하루는 주말에 외곽으로 펜션을 놀러 갔는데, 그날 비행을 하고 와서 그런지 굉장히 오빠가 피곤해 보였고, 면세점에서 사온 위스키라며 술 한잔을 하더니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잠이 들더라고요. 금요일 밤이라 저도 쌓였던 업무 때문에 지쳐있던 찰나 오빠 휴대폰이 징징 울리기 시작했는데, 문득 며칠 전에 봤던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영화였는데 사람은 누구나 세계의 삶을 산다는 멘트가 나오면서 한 공간에 여러 사람이 모여 스마트폰을 서로 오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인간의 이면적인 모습이 그려지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지난번 일도 있고 해서 오빠의 휴대폰 속 모습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연애 시절 한 번도 오빠 휴대폰을 들여다본 적은 없었거든요. 다행히 깊게 잠들어 있는 오빠의 지문을 조심스레 휴대폰에 대고 잠금이 풀리는데, 심장이 덜컹거리는 찰나 문자가 수십 통이 와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지? 싶어 열어보니 땡땡 캐피탈에서 온 대출금, 이자 납입, 연체 통보, 추심 예정이라는 문자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도대체 이 많은 대출금들은 뭐지 싶었고, 그리고 들어간 카톡방, 친구들과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을 보다 순간 저도 모르게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주고받은 카톡 속에는 형, 오늘 시간 있으면 땡땡 호텔로 와요. 오늘 괜찮은 애들 섭외해놔서 1대3으로 하기로 함. 흔치 않은 기회. 형은 남자친구를 말한 거였고 몇 층 몇 호라고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심장은 쿵쾅거리고 온몸이 차가워지는데, 그 상황에서도 깊이 자고 있는 남자친구를 보는데 깨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그저 난 이 사람이 너무 좋은데 왜 의심해서 휴대폰 본 거냐고 화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고, 그렇게 밤을 꼴딱 새고 남자친구가 일어나는 인기척에 어젯밤 일을 말하게 되었죠. 남자친구 말이 카드깡은 부모님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쓴 거고, 톡방은 자기는 가지 않았다며 대화 보라고 대답 안 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관계하는 거 더럽고 싫다고 말하더라고요. 친구들 방이라 나을 수도 없고 놔두는 거라고 하면서 저에게 너 이렇게 의심할 거면 나 왜 만나냐? 라고 말하는데, 놀러가서 괜히 의심만 들고 이상한 쪽으로 오해한 것 같아서 분위기를 망친 것 같아 마음이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또 믿지 못하고 의심을 했나 싶었고, 분명히 내가 화낼 일인데 이 남자가 날 떠나갈까봐 말을 제대로 못하겠는 거예요.
남자친구는 말하는 거랑 다르게 숨기고 있는 게 많았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서 다른 생각 안 하고 남자친구를 진심으로 믿기로 했어요. 사실 밤에 관계를 가질 때 성인용품을 쓰는데 좀 그랬지만 참고 맞춰줬어요. 그러다 하루는 한 달에 한 번 여자가 아픈 그날인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생리를 안 하는 거예요. 설마 해서 약국 가서 임신 키트를 사서 화장실에서 해봤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고 덜컥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임신을 한 거예요. 남자친구에게 알리니 임신? 아닐 텐데. 미안해. 오빠가 실수했나 보다. 어쩌지? 라고 하면서 엄청 놀라는 기색이 역력한데 막 반가워하는 눈치는 아니어서 순간 많이 속상한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이 동시에 들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바로 만나서 어떻게 할지 상의를 했고 제가 오빠, 우리 어차피 내년에 결혼하기로 한 거니까 아기는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일찍 결혼하는 건 어떨까? 라고 용기 내어 말을 건넸죠. 오빠는 한참 생각하더니 그러자면서 제 손을 붙잡으면서 쓰다마 주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일단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아기를 보니 내가 진짜 임신한 게 맞구나 하고 실감이 났고 결국 하늘에서 주신 아기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부모님들에게만 일단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저희 집이 엄청 엄격해서 호적에서 파버릴 거라면서 난리칠 게 분명했거든요.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났을까요? 제가 예민하고 스트레스 자주 내는 것 같다며 오빠가 여행을 제안했고 함께 놀러 가게 되었어요. 오빠가 비행 때문에 한국에 얼마 없으니까 있을 때마다 저랑 관계를 하고 싶어 했는데 배도 살짝씩 부르는 것 같고 임신을 해서 그런가 기분도 왔다 갔다 거려서 좀 피했더니 한동안 소원해지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기분 전환하러 가자고 한 여행이었어요. 그러다 다시 제 눈에 들어온 휴대폰 카톡. 다시 제 심장이 미칠 듯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에이, 아닐 거야. 이번엔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오빠 믿잖아. 그렇게 수십 번 마음속에서 메아리를 소리쳤어요. 그런데 이상한 느낌적인 느낌은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휴대폰으로 갔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래, 이번 한 번만 딱 확인해보자.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라는 생각으로 오빠를 믿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오빠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싶어졌던 거예요. 그때 마침 오빠가 잠들기도 하고 딱 한 번만 보자 라는 생각으로 휴대폰을 열어본 순간 그리고 발견한 어떤 여자에게서 온 카톡 메시지. 오빠, 어디야? 한국이야? 보고 싶다. 이번엔 심장 소리가 제 귀까지 들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 여자에게서 온 카톡을 열어보니 이럴 수가. 나 몰래 만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카톡 대화 내용은 끝도 없이 올라갔고 저한테는 업무차 해외 간다고 하고 이 여자와 몰래 해외여행 가서 관계를 했고 오빠가 레이업 간다고 했을 때도 연락해서 서로 옷도 걸치지 않은 사진까지 주고받고 보고 싶다고 사진 보내달라는 내용까지 너무나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정다감하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머리가 깨질 듯 혼란스러웠고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뱃속의 아이 생각에 일단 그 여자 카톡 아이디를 캡처해놓고
일단 없었던 일인 마냥 미칠 듯한 혼란 속에 쿵쾅대는 마음을 억누르고 아무렇지 않은 척 다음날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카톡에서 아이디를 검색해서 그 여자가 나오길래 당신 이 남자와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바로 답이 오더라고요. 저 이 사람 여자친구인데요? 누구시죠? 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사람 여자친구인데요? 라고 했고 알고 보니 만난 지 1년 정도 됐고 어떻게 두 사람을 속일 수 있는지 서로 당황해하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이 여자는 세관에서 근무하는데 해외를 왔다 갔다 했고 오히려 해외에서 데이트를 많이 했고 사진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나가 이 여자도 격분해서 저기요, 이런 놈은 가만두면 안 돼요. 그쪽도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뒤통수를 쳐야 돼요. 아니 뭐 이딴 놈이 다 있어. 미친놈이라면서 흥분을 하더라고요. 저도 기가 차는데 이분 인스타 계정 들어가 보니 그동안 저한테 어디 간다고 하고 이 여자랑 있었던 게 퍼즐처럼 맞춰지는데 경악할 반전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평소 저랑 어디 가고 싶고 뭐 먹고 싶다고 한 걸 이 여자랑 다 하고 있더라고요.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는데 어떻게 뒷감당을 해야 될지, 얘기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무섭고 끓어오르는 배신감이 오히려 남자친구한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밤을 새고 회사를 출근하게 되었는데 우환이 서리면서 몸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편두통인지 앞도 잘 안 보이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배가 미친 듯 아프고 순간 정신을 잃어서 대굴대굴 구르게 되었어요. 쓰러져 있는 저를 동료 직원이 발견하고 119를 불러 응급실 신세를 졌는데 의사가 와서 괜찮냐고 스트레스성 유산이라고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폭풍처럼 흐르며 그간의 일들이 현실로 훅 다가와 심장을 부여잡고 저는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마음은 찢겨지듯이 아픈데 믿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순간 죽어버릴까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제 소중한 청춘을 모조리 날리고 이 남자 믿고 아기까지 임신한 건데 내 뱃속에서 죽은 아이는 무슨 죄며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는지 배신감과 화산처럼 끓어오르는 분노로 넘쳐 흘렀습니다. 의사가 아이 아빠 어디 갔냐고 보호자 찾는데 이 사람 연락처를 줬어요. 조금 뒤 남자친구가 들어오더니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데 저도 모르게 옆에 있던 환자의 오물통을 집어서 얼굴에 확 부어버리고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저는 그간 제가 봤던 일들을 말하며 응급실이 떠나갈 듯 소리쳤어요. 남자친구는 다 오해라며 그 여자 사업 때문에 이용하려고 접근한 거였다며 자기 친구랑 물건을 수입해 오려고 하는데 세관 통과하는 게 잘 안 돼서 일부러 접근한 거라고 말하면서 그것만 잘 되면 떼돈 버는 건데 네가 다 망쳐놨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정말 치가 떨리고 기가 막혀서 뒷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간호사분이 막 달려오면서 괜찮으시냐고 하는데 제가 엉엉 울고 있으니 옆에서 모든 걸 듣고 있던 어떤 50대 아저씨가 남자친구의 뒤통수를 빡 하고 세게 입년인껏 후려치면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인간답게 살아야지. 짐승만도 못한 놈. 내가 변호사인데 이런 새끼는 가만두면 안 돼요. 여자분, 제가 명함 드릴 테니
나중에라도 연락 줘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라며 짚고 계신 목발로 남자친구 머리를 냅다 퍽퍽 후려쳤어요. 다들 제 사연을 들어서 그런지 말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다들 미친놈이라고 욕하면서 맞고 있는 걸 못 본 척 하더라고요. 그렇게 응급실에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고 전 정말이지 남자친구가 떠난 자리에서 링거 맞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온 한 통의 카톡. 혹시 돈 빌려달라지 않았냐며 그 여자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여자에게도 2천만 원 빌려서 갚지도 않았고 항공사에서 일하는 것도 다 가짜였던 거였어요. 그 회사 다니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조회해봤는데 그런 사람 없다고 했대요. 생각해보니 집 주소도 다른 사람 명의였고 거기에 직장까지. 그리고 뭘 수입하여길래 작정하고 세관 여직원까지 작업한 건지 온통 거짓말 투성이었습니다. 결국 이 여자와 같이 가만두지 않기로 했고 이 일을 엄마한테는 말해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더니 가만 안 두겠다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김앤정 법무사무소에 계신 고위급만 변호한다는 변호사를 지인 통해서 선임해서 사기죄에 민사소송으로 모든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입금했던 돈은 돌려받았지만 500만 원 정도는 못 받은 건 계좌로 입금해서 증거물이 되었고 한두 달밖에 주지 않았던 이자 입금까지 그리고 혹시 몰라서 찍어뒀던 주민등록증이랑 카톡과 녹취록 등 모두 증거물로 제출해서 깜빵에 쳐넣었습니다. 제발 합의해달라고 했지만 절대 합의는 없었고 민사 형사소송 모두 할 수 있는 건 다 취해서 그동안 사기죄로 속였던 것들 모두 법적 대응해서 단호하게 아주 엿먹어줬어요. 나중에 한 사실인데 들여온다는 물건이 뉴스에 가끔 터지는 흰색 가루더라고요. 이 남자 정가도 있었고 모든 게 다 거짓이었고 연기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형량이 가중돼서 구치소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지금은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마음도 치유받기 위해서 상담도 하고 제 버려졌던 청춘 찾고 다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보려고 카페 하면서 마음 다독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커피 내리면서 마음을 쓸어내리고 있었는데 예전 생각이 나서 이렇게